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연말 저녁, 천안의 번화가는 여전히 북적였어요. 상점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 발길은 빠르게 오갔죠. 그런데 그 붐비는 한복판에 서연은 망연히 서 있었어요. 얇은 코트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스며드는데도 표정은 공허했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은 전송 완료라는 붉은 글자만 남아있었고 지갑 속 통장은 이미 비워져 있었어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며 어디에도 닿지 못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멀리서 다가오던 도현은 직감했어요. 이 사람, 뭔가 깊은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하다. 한눈에도 절망이 몸을 휘감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도현은 천천히 다가가 목소리를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겨우 말을 꺼냈어요. 돈을 다 보냈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죠. 송금액은 무려 1억 3천만 원이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경찰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곧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계좌는 이미 여러 손을 거쳐 전국을 돌며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며칠 뒤 경찰서로 한 중년 여성이 급히 들어왔어요. 서연의 언니였어요. 다급히 말문을 열며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려 했죠. 이름을 듣는 순간 도현은 차갑게 굳었어요. 직감이 강하게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전해진 소식은 참혹했어요. 서연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예요. 서류 위에 적힌 사망 통지서를 바라보던 순간 도현의 손끝은 부르르 떨렸어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었어요. 삶이 무너지고 목숨까지 잃게 하는 범죄였죠. 도현은 그날 이후 자신을 끝없이 책망했어요.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내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면 자책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텅 빈 눈빛, 허탈하게 떨리던 손길이 밤마다 떠올라 잠을 빼앗았죠. 경찰이라는 이름으로도 막지 못한 무력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차가운 쇳덩이처럼 숨을 막아왔어요. 그때부터 도현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범죄와 싸워야 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보이스피싱은 곧 사라질 유행병처럼 여겨졌어요. 일시적인 범죄라 생각했지만 뉴스는 매일같이 피해 사례를 전했죠. 오늘 또 몇 억 피해, 노인 대상 범죄 증가. 화면 속 자막은 연일 무겁게 쏟아졌어요. 피해자는 줄지 않고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졌죠. 도현은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서연 같은 피해자가 나오게 두지 않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사명감을 넘어 개인적 약속으로 굳어졌어요. 그의 하루는 더 무겁고 걸음은 더 치열하게 변했죠. 서연의 그림자가 늘 곁에 따라붙듯 그 다짐은 날마다 도현을 몰아세웠어요. 도현과 팀원들은 매일같이 퀵서비스를 뒤쫓으며 현금을 인출하는 그림자를 추적했어요. 서울 고속터미널, 인적 드문 골목, 은행 앞. 발길 닿는 곳마다 긴장감은 극도로 팽팽했죠. 하지만 그림자는 늘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현금은 손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고 계좌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붙잡지 못한 채 허탕만 거듭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수사팀 안에도 패배감이 드리워졌죠. 사람들은 왜 못 잡냐고 했지만 범죄 구조 자체가 완벽히 설계된 덫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하며
팀에 무거운 미션이 내려왔어요. 2달 안에 5명 이상 반드시 검거하라. 그 말은 명령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도현과 팀원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갔죠.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미행 도중 범인에게 역추적당해 왜 따라오냐는 위협까지 받았고 현장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현타가 몰려와 팀원들의 어깨는 축 처졌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깊어졌어요. 수사란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순간이었죠. 답답한 하루 끝, 도현은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거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단 하나였어요. 우리가 못 잡는 걸 저긴 어떻게 잡은 거지? 즉시 사수와 함께 서울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어요. 영등포 형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죠. 영업비밀을 왜 다짜고짜 알려달라 하냐는 핀잔까지 들었어요. 겨우 개념만 전수받고 돌아왔지만 그것마저 도현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시행착오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새로운 기법을 적용한 뒤 CCTV 화면 속에서 드디어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어요. 늘 그림자 같던 인출책의 신원이 특정된 거예요. 심장이 요동쳤고 곧장 출동했지만 범인들은 눈앞에서 수원으로 빠져나갔죠. 그날은 놓쳤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현금 지급기를 지키던 순간 화면 속 인물들이 실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1명, 2명, 모여드는 숫자가 늘어나더니 5명이 되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한 듯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죠. 문제는 인원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건 도현과 사수 단 2명뿐. 수갑은 고작 2개 5명을 제압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근처 치킨집에서 가게를 청소하던 성준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나 중국에서 공안이었어. 도와줄게. 믿기 힘든 인연이었지만 절실한 순간 그 한마디는 구원의 밧줄이었죠. 도현은 배달원인 척 헬멧을 쓰고 조직원들 옆을 맴돌며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공기는 살벌했고 온몸은 땀에 젖었어요. 마침내 조직원 한 명이 돈가방을 건네받는 순간 도현은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성준은 곧장 몸을 날려 범인을 치킨집 안으로 밀어넣었고 곧장 문을 잠갔어요. 도현과 사수는 수갑을 채우며 저항하는 손목을 눌렀죠. 2명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3명도 차례로 제압했어요. 비좁은 치킨집 안은 숨소리와 몸부림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5명 모두 바닥에 눌려 있었어요. 2명의 형사와 한 시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한 순간이었죠. 체포 직후 조직원들의 얼굴은 철저히 훈련된 표정이었어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묵묵히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도현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손에 잡힌 범죄자, 그리고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방법을 알면 잡을 수 있다. 영등포 형사들이 했던 말이 비로소 뼈에 와닿았죠. 범행은 치밀했지만 허점은 분명 존재했어요. 인출책, 현금 흐름, 계좌 패턴. 그것들을 추적하면 결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도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끝없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조직원들을 신문하던 중 도현은 놀라운 단서를 얻었어요. 그들의 집합지는 전북 전주였고 그날 또 다른 인출이 예정돼 있었어요. 곧장 추적이 시작됐지만 범인들은 눈치를 채고 고속도로로 도주했죠. 휴대폰은 꺼지고 위치는 끊겼어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통화 기록 한 줄이 길을 열었어요. 범인 중 한 명이 구미에 있는 여자와 빈번히 연락한 흔적이었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안전한 자기 구역이 아닌 낯선 곳으로 숨어들 확률이 크다. 도현의 직감이 빛났어요. 추적 끝에 도착한 곳은 구미의 작은 원룸 건물. 밤거리는 적막했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을 죽인 채 순간을 기다렸죠. 곧장 문을 열자 내부에 모여있던 범인들이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도현과 동료들은 단숨에 덮쳐 제압했어요. 그들의 소지품 속엔 체크카드와 통장이 다수 섞여 있었죠. 하지만 범인들은 도주 중에 일부를 버렸다고 주장했어요. 고속도로 주변 어딘가에 흩뿌려졌다는 말이었죠.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자고 했지만 도현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새벽, 눈 내리는 고속도로를 따라가던 도현의 손에 후레쉬 불빛이 떨렸어요. 사방은 적막했고 시야는 좁았지만 마음만은 선명했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불빛 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흩어진 통장 뭉치와 체크카드 더미가 드러났어요.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대로 생생히 남아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도현은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길이 열렸다. 이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단서를 붙잡은 순간이었죠. 회수된 통장과 카드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189개의 계좌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이 흐른 흔적이었죠. 도현은 이를 곧장 동결했어요. 그 순간부터 경찰서 전화는 쉴 틈이 없었어요. 제 계좌 좀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라는 항의가 빗발쳤죠. 하지만 도현은 단호했어요. 입증 자료 없이는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은행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환치기 계좌의 구조를 처음으로 뚫어내기 시작했어요. 피해자의 절규가 담긴 흔적 속에서 범죄의 맥박이 드러났죠.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계좌가 묵이며 발이 묶인 사람들 중 한 명이 입을 연 거예요.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경찰이에요. 이름은 분명치 않았지만 성은 박이라는 말이 전해졌죠. 더 놀라운 건 그가 바로 김미영 팀장 사기의 창시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대출을 미끼로 한 신종 수법을 고안해낸 인물이자 현재 중국과 필리핀 보이스피싱의 핵심 뿌리였어요. 충격은 컸지만 동시에 도현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죠. 뿌리를 잘라내려면 반드시 그를 잡아야 했어요. 조사를 이어가자 박 씨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그는 한때 사이버 수사팀장이었고 승진도 빨랐던 엘리트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성매매업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다가 옷을 벗었죠. 이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어요. 처음에는 합법을 가장한 대출 브로커였지만 곧 대출해주는 척하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죄의 방향을 바꿨어요. 책상 위 컴퓨터 한 대, 불러 모은 옛 피의자 몇 명, 단 몇 주의 테스트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거예요. 그가 세운 조직은 소규모였지만 효율은 치밀했어요. 한 사무실 안에 20명 내외가 모여 있었지만 한 달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죠. 주 단위로 운영되며 일주일에 40억 원 가까운 돈이 흘렀어요. 인출책에게는 10%의 몫이 지급됐고 그 외의 이익은 상부로 흘러들어갔죠. 매주 토요일이면 현금이 쌓였고 콜센터 직원들은 한 사람당 억대의 돈을 다루었어요. 돈의 흐름은 강물처럼 거칠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흔적을 지웠죠. 추적이 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도현이 확보한 조직원의 명단은 280명에 달했어요. 그 숫자는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같았죠. 총책, 관리책, 인출책, 말단 알바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건 완전한 공장이다.
도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피해자들의 눈물은 매주 정산되는 돈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삶은 숫자로 환산돼 거래되었죠.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는 더 깊어졌어요. 이 범죄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더 많은 서연들이 희생될 게 분명했어요. 그의 싸움은 끝을 정하지 않은 전쟁 같았죠. 결국 박 씨의 흔적은 필리핀에서 포착됐어요. 인터폴 수배가 내려졌고 현지 이민청과 협력해 체포가 진행됐죠. 도현은 숨을 죽이며 송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벽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갑자기 새로운 형사 사건이 게시된 거예요. 조사해보니 가짜 사건이었어요. 현지 범죄자들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꾸며낸 방식이었죠. 박 씨도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송환은 지연됐고 그는 다시 자유의 틈새를 찾아냈어요. 철창 너머로 들어올 기회는 눈앞에서 또다시 미끄러졌죠. 비탄 외국인 수용소에서 머무는 동안조차 박 씨는 특혜를 누렸어요. 술을 마시고 외부와 연락하며 심지어 탈옥의 기회까지 노렸죠. 도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또다시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번에 오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10년간 입 다물었던 증인들의 진술도 보완했고 서류는 완벽히 준비됐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감쪽같이 탈출했어요. 기약 없는 추적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했죠. 도현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사건 기록은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수사 중지를 권유받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건 피해자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상부의 성과 압박 속에서도 그는 기록을 붙들었어요. 인터폴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박 씨 이야기를 꺼냈고 해외 경찰들과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 애썼죠. 제보가 간간히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 허위거나 확인 불가였어요. 그러나 도현은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진짜 길이 열릴 거라고, 반드시 잡을 날이 올 거라고요.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형태를 바꿔 살아남았어요. 검찰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빌미로 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원격 제어해 신고까지 차단했어요. 피해자는 돈이 없어도 예외가 아니었죠. 대출 가능한 금액까지 모두 빼앗겼어요. 도현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모두가 보이스피싱을 안다고 하지만 막상 당할 땐 이게 그런 줄 몰랐다고 합니다. 경각심이 생명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순간 그건 반드시 범죄라고 기억하세요. 그 경고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현은 종종 눈을 감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무너진 수많은 삶들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죠. 그는 박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에 죽은 이들이 있고 인생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 이제 그만하고 죗값을 받아라. 그 목소리는 단순한 형사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피해자들을 대신한 절규이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맹세였죠. 도현은 오늘도 서류를 붙들며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